집중이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2024년의 첫 번째 주는 연말 랠리를 뒤로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군계 일학, 시장 하락과 관계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방산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가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방산주에 관심 갖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실적이 대폭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그마치 향후 10년 동안에 수주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영업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영향 때문인지 각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방산주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산주 왜 필요할까요? 국가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안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압전,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이 이제 서해안에서 일부 위협 사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과 군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방산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특히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잠시 후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월 13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대만의 총통 선거일입니다. 지금 집권당은 어떻습니까? 친미 반중이죠. 그런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친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국 관련된 양안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아무튼 금년에는 이 방산주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우리 기관들이 방산주 매수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드렸지만 항상 포트폴리오를 중시하시는 것이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지금 방산주를 얼마 쫓아서 사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사실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째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은 사실 최근에 30% 이상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나서기가 힘든데요. 저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 말 그대로 1월 달에 내가 주식 매매 끝내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은 금년 하반기까지 기간을 보신다면은 최소한도 저는 여러분들 그 계좌 속에 10% 정도는 방산을 편입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 5년 전, 10년 전에는 방산주는 정말 테마주였어요. 한번 바짝 하고 한 10개월, 10달 가까이 주가 못 움직였는데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럽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두 달간 조용하다가 또 한 달간 오르다가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약 10% 정도는 방산주를 편입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상승할 때 편입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가 방산주 사기로 했으면 종목은 다 나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LIG 넥슨, 현대 로템, 빅4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조금씩 편입하셔서 맥시멈 10%까지 편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채권자 협의회가 11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일이 바로 운명의 날이 되겠죠.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오늘은 비상경제점검회의 F4 회의가 열립니다. F 플라워가 아니고 이건 파이낸스입니다. 금융 당국자들 회의가 열리고요. 관련 내용을 증권부의 조연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핵심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이었는데 최후 통첩 기한을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까지 좀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데드라인을 못 본 게 무색하게 구체적인 자구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초에 제시했던 자구 계획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 원을 오늘 오전 중에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중에 890억 원을 TY홀딩스 연대채무 해소에 써서 약속 파기 논란을 자초했었죠.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법정 관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결국 기존 자구안은 이행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플러스 알파는 없었습니다. 남은 세 가지 자구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통한 확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채권단에서 요구했던 추가 자구안은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TY홀딩스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 측이 자구안 이행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 자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워크아웃 무산 위기감이 더 증폭될 것이고요. 분수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시 30분부터 시작된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더해서 오늘은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석훈 산업은행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에 대한 사실상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상계획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산업은행에서는 금융지주 PF 담당 임원들이 모여서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갖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은 모두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 관리로 간다면 그 여파가 또 적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혹여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우려는 당연히 1,0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일 겁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죠. 현재 태영건설의 외주사가 한 581곳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도 494곳으로 1,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에서 대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줄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상환 유예라든지 만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씨가 다른 건설사로 번질지도 시장은 좀 우려하고 있죠. 실제로 좀 논란에 휩싸인 일부 건설사들은 선제적인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보증 규모가 50%가 넘는 건설사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했을 때 이렇게 우발 채무가 많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금융 불안 그리고 PF 시장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 규모를 현재 85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이고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 한도도 30조 원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태영건설 이제 국내 건설업계 순위 16인데 총선 앞두고 법정 관리 갈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 베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태영건설 주가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우선주는 사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에다가 베팅을 한 건데 주가 변동성 앞으로 계속 크겠죠? 그렇겠습니다. 오늘도 급등과 급락을 오갈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마불사를 기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어떤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고 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이 태영건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신청설이 제기되기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왔고 우선주는 오히려 이 당시에 2배 이상을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 하루도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워크아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채권단이 향후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 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이라든지 또 무상 감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워크아웃 시기에 하한가를 따라잡게 하다가 이 매도 시점을 잡지 못해서 손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베팅을 했던 시장, 오늘도 주가 변동성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죠. 이어지는 소식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 만기 물량 도래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초 역대 최대 규모 7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AA급 우량채들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호진 대표님이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예, 이제 우량 그 신용등급이라고 쓰는 이제 AA급의 회사채가 발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그 AA급의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추정하신 대로 페드가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이제 그 페드 금리를 뭐 언제 내릴 거냐, 3월에 내릴 거냐, 5월에 내릴 거냐 뭐 설왕설래하지만 어쨌든 24년에 접어들수는 페드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릴 것이다. 그러면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 우리나라 한은도 뭐 같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연간해서 회사채의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월부터 우량급 그 AA 이상의 회사채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년이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KCC를 비롯해서 이제 우량채 회사채가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태양건설의 이제 PF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 태양건설 PF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연관된 이제 증권업종이 동시에 우려가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증권사가 끼어서 브릿지론으로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총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수요 예측을 갖다 했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관건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요 예측은 통과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3천억 원의 회사채를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느냐, 이자가 얼마만큼 부담되느냐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우려대로 이자가 많이 뛴다면 PF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망으로 확산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주목되는데 그런데 PF 관련해서 증권업종 말고는 회사채 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한 5,800억, 최대 물량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한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다 통과된 다음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회사채가 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F에 대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채 물량을 받은 다음에 또 추가로 회사채 상환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많은 부분 상환하는 물량을 갖다가 그 거기다 충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회사채 물량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에서 완판과 그다음 또 하나는 이자가 얼마만큼 책정된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 회사채에 대해서 진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 PF는 어느 정도 여파가 실제로 없는 것인지를 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퇴진을 하면서 그룹주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내세워 상승세를 이끌었던 최 회장의 자리가 바뀌고 나서는 과연 그룹주 주가에 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남인호 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최근 들어서 가장 기업의 컨셉이 바뀐 기업이 어디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포스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포스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50점밖에 못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포스코는 철강 산업이지만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의 세계 제1위의 핵심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제 곧 퇴임하실 최정우 회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주 극대화, 다시 말해서 주주 가치 극대화에 가장 시장 친화적인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이분이 이번에 연임하지 않으시고 퇴임을 하실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포스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핵심 아닙니까? 제가 미리 답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최종우 회장이 선택한 방법, 즉 철강 산업 플러스 알파 뭡니까? 2차 산업 핵심 소재 산업으로 가자. 이건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었고요. 그건 뭘로 입증됐습니까? 주가로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핵심 소재를 발굴하고 다음에 뭐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 산업으로 올라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죠? 전기차의 구동 모터 산업으로 정말 환골탈태한 과거의 철강에서 이제는 2차 전지의 세계 인류 기업으로 변화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최 회장이 이번에 연임이 안 되고 퇴진하신다 할지라도 포스코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단기적으로 심리적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 후임자는 반드시 지금의 그 노선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장 친화적이었던 최정우 회장이 물러나도 이미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체질 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자, 다음으로 새해 다짐으로 독서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래서일까요? 밀리의 서재 주가가 5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금 보였죠. 자, 조현 기자하고 요 얘기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상장한 지 4달 정도가 지났죠. 네.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강세로 전환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이죠. 5일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21.83% 올랐는데요. 이날 호재 뉴스도 전해졌고요. 또 시기상으로 밀리의 서재 주가를 좀 붙잡았던 악재가 오버행 우려였는데 이 3개월 락업 시기가 풀리면서 일부 부담이 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말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보호 예수가 풀렸는데 사실 이전에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호재 뉴스를 좀 보자면 웹소설 플랫폼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선보일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밀리의 서재 이 앱 안에서의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별도의 앱으로 내놓을 것이라 이제 웹소설 전문 플랫폼이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구독형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웹소설 플랫폼은 권당 결제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실 웹소설 시장 진출은 밀리의 서재가 IPO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상장 전 간담회에서 밝혔던 당초 계획은 연내, 그러니까 지난해에 플랫폼을 내겠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향 로맨스 장르 공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이제 웹소설 시장에서 로맨스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웹소설의 경우 이제 웹툰과 달리 현재 시장에 독점적인 플랫폼이 없다. 라는 것도 밀리의 서재로서는 충분히 좀 공략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웹소설 시장은 이제 웹툰과 함께 이게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낵 컬처로 꼽힙니다. 편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이고 모바일 환경에도 적합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상장 이전부터 경쟁사 인력을 영입하기도 했고요. 현재 한 40여 명 정도의 웹소설 작가 섭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는 매주 오리지널 신작 한 편씩 해서 연간 60에서 70종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수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웹소설에도 힘쓰고 있는 밀리의 서재,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KT와의 시너지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KT와 요금 상품을 묶은 번들 형태의 마케팅이 좀 효과를 보았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M모바일 요금제가 이제 알뜰폰 대표 요금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여기에 밀리의 서재 구독권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KT 장기 가입자 혜택으로도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구독자가 상장 당시 한 640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 연말 기준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독자 데이터와 또 이 KT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독서 통계에 기반해서 맞춤형 큐레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완독을 할 확률이나 완독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완독 지수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오브제북 등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은
것들은 앱 체류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성과들은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뭐 역대 최고 수준 나타냈는데요. 누적 매출이 한 406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체로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낼 것이라는 분석인데 지난 한 해 연매출 한 569억 원, 그러니까 24% 증가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0% 증가한 104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은 올해에는 매출이 700억 원을 넘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덕분인가요? 최근 들어서 뭐 밀리 소재 주가가 막 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모가 수준인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실적 분석 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PER 수준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 정도의 멘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밀리 소재 시장 점유율 63%에 달한 점 압도적이다라는 부분과 흑자 전환에서 장기 영업이익률을 한 20% 유지하겠다라는 목표 또 그런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고. 독서 플랫폼 시장이 아직 OTT나 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보다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예수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 앞으로 주가의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분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SK 박정호 부회장이 SK의 주식수 280주를 확대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조호진 대표님, 임원의 이 지주사 주식 확대 공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박정호 부회장이 이제 12월 초에 있었던 인사를 먼저 좀 점검을 하면서 이번 공시를 봐야 되는데 그 이례적으로 이제 그 12월 초에 이제 SK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임원 인사, 뭐 대표이사, 뭐 부회장 인사를 냈는데 그 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파리 출장 중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SK그룹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언론사, 뭐 제 기억에는 그때 조선과 동아가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모든 언론사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의 이제 세대 교체, 부회장 4인방의 퇴진 이런 것들 다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박정호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고문으로 물러나고 그러면 회사에서 예우찬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그 자리와 뭐 기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박정호 부회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만 뗐을 뿐이지 직함은 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총수가 세대 교체를 천명인데도 불구하고 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또 하나 이례적인 건 무엇이냐면 박정호 부회장이 SK에서 또 부회장직을 또 이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긴 한데 어쨌건 부회장직을 달았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공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쨌건 임원이기 때문에 박정호 부회장이 SK에 내가 임원이 됐으니까 SK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있었는데 임원이 됐으니까 새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있었던 SK의 임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스펙스 추구협의라고 해서 이제 SK그룹의 예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룹의 현안을 갖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모아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기구인데 스펙스 추구협의회 그 SK의 오너 일가라고 얘기하는 이제 최창원 부회장이 스페이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그룹의 2인자가 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장녀인 최태원 회장, 장녀인 최윤정 씨가 SK 바이오팜의 투자전략 팀장인데 지금은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언론에서는 친정체제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최태원 회장이 된 지가 98년이고 25년이 됐습니다. 25년이 됐는데 무슨 친정체제를 강화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SK가 그전에 했던 많은 것에 비추어서 뭔가가 계속 삐걱거리면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잡음이 생기고 있고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가닥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런 점에서 계열사인 SK하이닉스, SK텔레콤 말고 지주사인 SK를 봤을 때 투자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